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거든요. 장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 인간을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나무가 만들어지려면 좋은 토양에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 좋은 토양에 있더라도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이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뿌리를 가져야 된다는데요. 우리 몸에서 뿌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장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장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위장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은 너무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불편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이 진단받는 거는 대부분 과민성 대장 증상증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장이 예민해서 그렇다. 실제적으로 장에 문제는 없지만 예민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물론 장은 스트레스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처럼 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장이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이 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장누수 증후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염증이 크게 나타나 있거나 혹이 생겨 있거나 암이 생겨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대장 내시경에서 찾아낼 수 있고요. 용종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발견하고 수술하거나 제거를 하는 걸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장누수 증후군은 세포 단위에서 생기는 건데요. 이런 세포 단위에서는 내시경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을 들여봐야지만 알 수 있는 정도죠. 이 장누수 증후군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 독소, 균들이 들어왔을 때 장세포, 세포와 사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포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지 외부의 나쁜 물질들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포에서 그런 물질들을 걸러내고 필요한 것들은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포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단단한 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무너졌을 때는 조눌린이라는 것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으로 알 수는 없지만 조눌린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장 누수가 와 있는지를 검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시보라는 증후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소장에 우리가 말하는 유산균들, 좋은 균들이 아니고 나쁜 균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세균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염증이 심해지지 않으면 대장 내시경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이나 같은 개인 병원에 가도 우리가 기계들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바로 수소 호기 검사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테리아는 장에서 생식하면서 수소를 내뿜게 되거든요. 그것을 측정한다면 이런 균들이 자라는 것들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히스타민 불내증이라고 해요. 히스타민 불내증이 뭐냐면 우리 몸에 히스타민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히스타민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이 들어오거나 해로운 물질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면역세포를 많이 끌고 모아야 되는데 그때 많은 면역세포들이 모이게 해줄 수 있는 신호가 바로 히스타민이에요. 그래서 그 부위가 발적이 생기고 붉게 부어오르는 것이 바로 히스타민의 작용인 거죠. 우리가 히스타민이 많아질 때 불편하긴 하지만 이 작용으로 인해서 외부의 물질들을 잘 치료하고 균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히스타민이 많아지면 그래서 가려움증, 발적,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외부 물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히스타민 불내증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타민은 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 운동을 너무 촉진해서 설사를 유발하거나 장의 불쾌감, 소화불량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고요. 히스타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우리 체내의 염증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만 불편하는 게 아니고 또한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우리 몸은
자기 것으로 인식해서 공격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군들만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판별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나 우리 몸의 기관들을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것,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죠. 이런 면역세포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을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을 잘 알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면역세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치료는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걸 떨어뜨려 주자라고 치료하는 거죠. 첫 번째는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을 쓰는 거예요. 류마티스에서도 여러 가지 염증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런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면역 자체를 조금 더 다운시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스테로이드 제제의 약을 쓰는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 제제로도 약이 듣지 않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면역을 억제를 시켜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치료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본다면 이거는 원인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증상, 결과를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의학적으로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장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어디를 치료해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기관지 세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세포가 될 수 있고요. 장점막 세포가 될 수 있죠. 대부분 피부나 폐나 장으로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장세포입니다. 장세포 뒤에는 면역세포의 80%가 몰려 있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치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에서 장루수 증후군이나 시보, 히스타민 불내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치료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4R 프로그램입니다. R로 시작하는 4가지 치료법을 모아놓은 건데요. 첫 번째가 리무브, 즉 제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나 독소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대표적인 거는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 즉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이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잠을 자지 않거나 너무 노동 안에 있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는 것을 끊어주고 내 몸에 들어오는 건 여러 가지 독소들을 끊어주는 것. 그것이 어떤 약과 치료제보다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리플레이스, 교체입니다.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배제하고 좋은 음식들을 먹어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균들이 자랄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해 주는 건데요. 이때 또 필요한 것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입니다. 이미 장이 나빠지고 건강하지 못한다면 위산효소나 췌장 담즙 효소제들도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렇다면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제대로 소화 흡수가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더불어 좋은 효소제를 사용해서 좋은 곳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리이노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균들로 배양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안 좋은 균들을 다 제거를 하고 나오는 이 빈 공간에 유익균이라고 하죠. 좋은 균들이 자리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식이섬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균들이 잘 자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작업입니다. 그리고는 리페어, 재생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손상되어 있는 장 점막들이 가장 재생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재생을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아미노산 조성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콩이죠. 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식물들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독소가 렉틴인데요. 생콩을 먹으면 다 설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렉틴 독소가 하는 작용이거든요. 물론 열을 가하면 이 렉틴 독소는 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피틴산이라는 독소는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틴산이라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이 미네랄들이 흡수를 억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틴산이라는 독소도 사라지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콩을 발효시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발효된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건 좋은데요. 이미 장이 손상을 받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부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백색육에 해당이 됩니다. 생선도 흰살 생선에 해당되는 거죠. 가자미와 갈치 같은 종류가 될 수 있고요. 백색육은 닭고기나 오리고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가 좀 붉지만 배치는 백색육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이 불편한 분들이 먹었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좀 더 건강해진다면 그때 적색육과 등푸른 생선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은 좋은 지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해주고 싶은 분류는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건 나쁜 지방, 그리고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은 좋은 지방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은 오메가6 지방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성 지방인 대두유, 포도씨유, 현미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오일들을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식물성 오일들 중에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들 그리고 생들기름이 있는데 이거는 오메가6가 아니고 오메가3와 오메가9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오일이지만 우리가 많이 섭취해서 좋게 몸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장 건강과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장이 늘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데 뇌시경을 해도 전혀 알 수가 없어 이랬던 분들이 조금 그 문제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나는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없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영양제는 정말 먹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